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스튜디오 시즈 코리아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있습니다. 가끔 번역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 트위터로 제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개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는 이런 거고요. 그 제품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 동적인 인터랙션을 쉽게 구현해서 디자이너와 개발자 혹은 다른 클라이언트와의 협업을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웹 컴포넌트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는데, 정확히 어떤 것들을 알아보냐 하면은 왜 웹 컴포넌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는지, 그럼 이제 그건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거의 처음 이 단어를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어디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회사 대부 위클리에서 그냥 웹 컴포넌트로 발표를 해볼게요 하고 이제 간단히 조사를 해보게 됐어요. 근데 왜 굳이 웹 컴포넌트라는 단어가 나왔냐면은, 그냥 평소같이 그냥 깃허브에서 뭐 좀 재밌는 프로젝트 없나 하고 그냥 하루에 어느 정도 짬을 내고 살펴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국의 대기업 텐센트라는 곳에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웹 컴포넌트를 만들었대요. 근데 저도 웹 컴포넌트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는데 이 단어가 지금 나올 때가 됐나? 이거 망한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잘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오미라는 프레임워크는 시작에 불과했고, 원래 지난주에 제가 발표할 당시만 해도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한참 크롬 데브 서밋이 진행 중이고 아마 오늘자도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때 엄청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스쿼시라는 앱입니다. 스쿼시라는 앱은 사실은 웹 컴포넌트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웹 어셈블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어떻게 해서 최적화를 해서 코드 스플리팅을 하고 뭐 배포를 하고 서비스 워크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더 볼 게 많은 프로젝트이긴 해요. 하지만 그 앞단 부분에 웹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던 거죠. 프리액트와 웹 컴포넌트가 붙은 거예요. 리액트 혹은 프리액트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웹 컴포넌트는 이런 애가 아닌데, 보통 웹 컴포넌트 하면은 이런 알 수 없는 조합이 제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조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슬라이드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발표를 했던 아저씨가 웹 컴포넌트랑 얘 다르대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폴리머라는 구글에서 만들었던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와 웹 컴포넌트는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그 웹 컴포넌트라는 애는 지금 현재 뭐 아까 텐센트에서 보여드린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그렇고 구글이 주도하는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구글 크롬랩스라는 그 오거나이제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만약에 검색을 하시다가 그 구글 웹 컴포넌트인가 하는 오거나이제이션이 발견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9버전 스펙으로 구현되어 있는 거라서 굳이 참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조사를 하게 된 이유고, 웹 컴포넌트라는 걸 왜 지금 알아야 되느냐 혹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냐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리액트라는 것 혹은 뷰라는 것들을 활용하게 된 게 이제 몇 년 되면서 되게 당연하게 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만든다 그러면 이런 거 써야 되라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프론트엔드 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면, 한 2011년, 12년, 한 13년쯤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전에는 뭐 JSP 기타 등등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페이지 기반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하나 완결된 페이지만 있으면 돼요. 그때 뭐 일종의 뭐 템플릿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했지만, 그건 이제 그 단위에서 자료 집어넣어서 렌더링 해주기 좀 쉽게 고민했던 부분이지,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랑 많이 다르죠. 그리고 좀 나누기도 그렇게 막연하게 쉽지도 않고. 그런데 리액트를 비롯한 다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 쓰는 요소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조합을 할 수가 있다. 자바스크립트로. 좋은데?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다 글로벌이잖아요. 아무리 자바스크립트가 글로벌이 아니라고 해도 윈도우 객체 아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CSS 네이밍스페이스 충돌 등 때문에 뭐 뱀을 도입을 하든 뭘 도입을 하든 많이 고민들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페이지가 로딩된 당시에는 그 CSS가 전체 스코프에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임스페이스 잘못 겹치거나 이제 보통 흔히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낌표 임포턴트 집어넣었다가 어디서 이제 디버깅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런 캡슐러에 대한 고민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돔이라는 것들을 뭐 이제 굳이 OOP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좀 더 나누어서 객체 지향적인 방향으로 개발할 수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슬라이드 공개됐을 때 간단히 읽어보셔도 되고요. 일단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로서 제 발표를 굳이 듣지 않으시고도 필요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제 발표에서 맥락을 놓치셔도 다시 슬라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문단에서 그냥 웹페이지와 앱에 쓸 수 있는 새롭고 재사용 가능한 데다가 캡슐화를 할 수 있는 HTML 태그를 만들게 해주는 API라는 거죠. 근데 지금 듣자 하니 뭐 여기서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웹 컴포넌트 지금 이 발표를 들어보시기 전까지 아니면 들어는 봤는데 더 보지는 않았다. 대부분 그러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닌데 어디서 들어는 봤어.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2011년에 처음 이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알렉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개념을 주창을 했고 그거를 기반으로 스펙이 정의가 되고 폴리머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구글 말고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한창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엣지 개발하면서 우리는 그냥 엣지를 개발하는데도 복잡하고 이거 스펙 구현하고 싶지도 않고 사파리도 안 따라오고 파이어폭스도 안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은 자기네 혼자 붙이고 장치고 뭐 어떻게든 뭐 플리필 만들고 해봤지만 뭐 안 쓰면은 당연히 묻히죠. 그러다가 제가 이게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스펙이 이제 V0에서 V1으로 다시 재정의가 싹 됐어요. 그래서 V0 때 좀 웃겼던 것들은 뭐 예를 들면 HTML 파일 자체를 그 우리 스크립트 태그 불러오듯이 HTML 안에서 HTML을 불러오고 뭐 그런 코드들이 있었어요. 그 옛날 폴리머 코드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전혀 없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자체를 불러와서 클래스로 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불러와서 커스텀 엘리먼트를 정의하는 돔 API를 호출해서 그걸 이제 커스텀 엘리먼트를 정의하는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위주로 바뀌었고 그러면 이제 ES 모듈로 이제 임포트를 하는 것들 그런 개념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엔 이제 노란색으로 된 것들은 링크인데 그 폴리머도 이제 메이저 버전화 되면서 웹 컴포넌트 버전 제로는 디플리케이트 한다라고 해서 그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웹 컴포넌트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이제 주요 한 4가지 개념이 있는데 커스텀 엘리먼트, 섀도우 돔, 템플릿, ES 모듈이 있어요. 근데 이제 템플릿과 ES 모듈은 이 맥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템플릿은 이제 커스텀 엘리먼트를 만들 때 이런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문서를 봤을 때 이해를 했고 ES 모듈로 클래스 등 이제 선언된 그 커스텀 엘리먼트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를 임포트해서 쓸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커스텀 엘리먼트와 섀도우 돔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엘리먼트는 이제 재사용 가능한 웹 컴포넌트를 위한 API고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약간 좀 되게 애플 광고 같은 거 나레이션처럼 되게 읊어주기 좋은데 재사용 가능한 새로운 HTML 태그를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만든 태그를 확장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게 웹 표준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웹 표준입니다. 그걸 이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HTML, CSS로 만들 수 있다. 이 커스텀 엘리먼트라는 것들을 만들 때 일반 태그로 만드는 것과 비교해서 뭐가 다른 게 있냐? 이거 고유의 라이프 사이클 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보통 HTML 태그에 넣는 애트리뷰트 등으로 속성 변화를 감지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등록되는 과정을 일단 미리 클래스만 만들어 놓고 붙이는 건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엘리먼트를 보통 만들 때 지금 바디 태그 아래에 지금 iawesome new 엘리먼트라는 임의의 태그를 만들었잖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무슨 이름이 없는 태그를 만드는 건 가능은 했어요. 하지만 뭐 그건 이제 그렇게 돼도 HTML 페이지가 오류가 나지 않는 것은 WCC의 스펙으로 정의가 되어 있긴 한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커스텀 엘리먼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유의 규칙이 있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커스텀 엘리먼트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미의 태그를 만들었는데 이제 HTML 엘리먼트라는 클래스를 상속해서 슈퍼 반드시 호출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 만들고 커스텀 엘리먼트 디파인하고 쓸 태그 이름과 클래스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서 참고하실 점은 굳이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나서 클래스를 넣을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인라인 클래스로 선언하셔도 돼요. 라이프 사이클 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앱드로워라는 커스텀 엘리먼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컨스트럭트로 호출해주고 여기서 보통 이벤트 바인딩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이벤트들 함수들은 여기다 바인딩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붙었을 때 커넥티드 컬백이 호출되고 떨어졌을 때 디스커넥티드 컬백이 호출되고 만약에 속성 변화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콜백이 호출됩니다. 속성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속성을 감지할지 스태틱 속성으로 미리 지정을 해놓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게터 세터를 적용하는 거를 베스트 프랙티스로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일이 헬스 어트리뷰트, 셋 어트리뷰트 체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트리뷰트 콜백, 체인지 콜백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속성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건 이제 외부에서 지금 게터 세터 지정해놨잖아요. 그럼 외부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바로 이에 그 도메 접근한 다음에 disable equal false 혹은 true를 매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저 어트리뷰트 체인지 콜백이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 특징으로 설명드렸던 게 엘리먼트를 일단 이렇게 정의는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선택자가 있는데 not defined가 있죠. 저걸 CSS에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아직 정의되지 않은 곳에 공간을 어느 정도 차지하도록 만들 수 있고 정의되지 않았으면 그냥 저렇게 선언이 돼 있어도 아무것도 안 떠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떠요. 그랬을 때 일단 우리는 이렇게 디파인을 할 거야 라고 전달을 해놓고 프로미스가 다 되었을 때 만약에 뭔가 또 다른 로직을 갖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만들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긴 한데 아까 HTML 엘리먼트를 상속해서 마이어선 컴포넌트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그 마이어선 컴포넌트를 또 상속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직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 엘리먼트와 관련된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서 뭐 옥수수 공개를 했든 산에서 공유를 하든 이걸 가지고 또 뭔가를 활용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걸 상속해서 조금 더 덧붙이는 거죠. 슈퍼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로직 넣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템플릿 태그로 템플릿을 선언한다. 템플릿 태그 선언한 다음에 고유의 아이디 입력하고 몇 가지 이제 API에 따라서 선언을 해주면은 그것도 이제 커스텀 엘리먼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my 대시, 어썸 대시, new 대시, 엘리먼트 이런 식으로 선언해 주시지 반드시 대시가 들어간 이름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페이지 안에서 아까 디파인을 하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같은 이름이 또 한 번 호출되면 동 익셉션을 넣어둬야 돼.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그냥 등록 자체는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등록이 됐으니까 쓰는 건 안 하고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좀 이상하게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아무 내용이 없는데 굳이 여는 거가 닫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셀프 클로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잘 보이시나? 제가 왜 굳이 다시 파이어폭스를 열었냐면은 파이어폭스가 최근에 배포된 63버전에서 공식적으로 웹 컴포넌트들에 필요한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제공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자기 혼자 북치고 정치고 때문에 근데 이제 자 여기 P 태그 안에 슈퍼스판이라는 의미의 태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잘렸지만 커스텀 엘리먼트임을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개발자 도구로는 확실히 파이어폭스도 괜찮더라고요. 얘를 눌러보면은 이 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 파일이 정의가 되어 있어, 이 엘리먼트가 정의되어 있는지 이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HTML 엘리먼트를 상속을 해가지고 컨스트럭트에 슈퍼를 풀하고 필요한 애들 이벤트 리스너를 여기다 붙이고 사실 컨스트럭트에다 붙여도 별 상관없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스타가 아니고 다른 애가 있으면 뭐 다른 애랑 바꿔준다 뭐 이런 로직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예쁘는 뭐 함수를 임의로 정의해가지고 호출해봤어요. 이렇게 해놓고 애니메이션 일어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돔이 다 로드가 됐을 때, 돔 컨텐츠가 다 로드가 됐을 때 이 커스텀 엘리먼트를 선언한다 라고 지정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저는 여기 원래 원본 코드에는 스타라고 단어를 입력했었는데 그게 이제 쭉 타고 내려오면서 별로 바뀌었고 애니메이션도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고 다시 돌아가면 일단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섀도우 돔이라는 건데요. 아까는 이제 재사용 가능한 엘리먼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API가 있다면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했던 거는 그냥 일반 태그를 좀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랑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여전히 글로벌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섀도우 돔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만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웹 컴포넌트 그걸 만들기 위해 필요한 API. 우리가 생각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자연스러운 문제점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글로벌이라는 거죠. 거기서 생기는 스코프 문제였고요. 뭐 아이디랑 클래스, 그러니까 CSS 셀렉터 등에서 충돌할 때도 있고 네임스페이스가 충돌해서 원하는 속성이 안 매겨질 때도 있고 혹은 이제 직접 도메인 API 접근해서 선택자를 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될 때도 있고 여기서 웃긴 게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도메에다 아이디를 매겨놨어요. 그리고 윈도우 점 그 아이디 입력하시면 찍힙니다. 그리고 느낌표 임포턴트 마음대로 남발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한 전달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디벨로퍼 구글 사이트에 있긴 한데 특정 돔에 대해서 레이아웃 잡을 때 렌더링 최적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컨테인 속성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또 괜찮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CSS 우리가 생각하는 네.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들리는데? 방송사고 아니에요? 하나 둘 테스트 뭘 표현하는지 모르고 불만 갔어. 무슨 플래시 같이 막 이렇게. 다음부터 쓰는 걸로 할게요. 뒤에는 잘 안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그래서 보통 제가 1년차 때 심심하면 인스타를 되게 많이 올렸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 쓸 이유가 없죠. 그전에는 보통 우리가 쓰는 방법, 요새 많이 쓰는 방법은 포스트 CSS를 활용하는 방법, 뭐 아니면 라이브러리가 제공해주는 리액트의 경우에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방법. 그럼 이제 그 렌더링 하면서 임의의 해시가 된 클래스 네임 만들어서 탈당을 해주죠. 근데 디버깅 하기도 어렵고 1번 디버깅하기 어렵고요. 2번 그래도 여전히 글로벌이에요. 정말 우연의 일치로 누군가 뭐 그걸 잘못 선택을 했을 때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근데 섀도우는 이런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내용이 길긴 하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완전히 독립된 돔이다. 그래서 섀도우돔으로 선언된 애는 밖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섀도우돔의 범위 안에 있는 CSS 스코프를 가져요. 그건 이제 일단 코드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돔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내부에서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랑 엮이는 건데 그 덕분에 CSS를 훨씬 단순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뱀 같은 네이밍 컨벤션을 생각해 보시면 훨씬 쉬울 겁니다. 대시 하고 언더스코어 하고 몇 개 되면은 이제 미쳐버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페이지 전체에서 네이밍 스페이스나 뭐 구조가 겹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딱 별도의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하면 되지. 일단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파일 써드리면
지금 어썸 버튼이라는 커스텀 엘리먼트가 있는데 이 밑에 갑자기 이상한 게 있어요. 섀도우 돔이라고. 섀도우 돔에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버튼이 있죠. 여기서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위에 ID 버튼이 있습니다. 밑에도 ID 버튼이 있어요. 근데 얘네도 색깔이랑 뭐가 달라요. 지금 이제 선호에는 이거 포도록 이걸로 붙여줄게요. 이 CSS는 진짜 그냥 생 버튼에다가 적용하는 스타일도 있었어요. 근데 HTML 파일로 들어가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네. 지금 요거는 이제 템플릿으로 한번 커스텀 엘리먼트를 생성해 본 예제고요. 포스트란에는 이제 이 바로 요 위에 있는 이 돔에 대한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어썸 버튼이라고 이제 선언이 된 애가 있잖아요. 얘랑 포스트랑 동일하게. 얘는 밑에 어썸 버튼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스코프 안에 있는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죠. 이 템플릿 안에 있는 버튼에 이런 스타일을 매길 것이다. 그리고 버튼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템플릿 안에 있는 버튼은 이게 적용되고 밑에 있는 애는 바깥에 있는 스타일 CSS에 있는 속성이 적용되는 거죠. 선언은 어떻게 했느냐? 아까 거와 비교하기에는 훨씬 간단한 대로 하긴 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섀도우 루트라는 속성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다음 어태치 섀도우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섀도우 돔을 사용하기 위한 API고 오픈과 클로스가 있긴 한데 클로스는 이제 차일드에서 위쪽 속성을 검색하지 못하게 하는 옵션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예전에는 오픈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섀도우 루트에 뭔가를 붙인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대로 이 밑에 있던 버튼이 섀도우 돔으로 적용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전혀 비슷한 선언을 했음에도 전혀 다른 스타일이 매겨진 돔이 완성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섀도우도 얘기를 좀 더 하면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건 좋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좀 더 잘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이 만들어진 웹 컴포넌트를 더 잘 가져다 쓰는 API가 또 제공이 되거든요. 슬롯이라고 있는데 아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인스펙터에서 확인해 보신 그 구조처럼 섀도우 루트라는 게 있고 이 안에 이제 펜시 탭스라는 커스텀 엘리먼트가 있으면 이 안에 만약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고 해보죠. 슬롯이라는 애가 네임을 가지고 뭔가가 있어요. 여기 네임 속성에 지금 타이틀이라고 적혀 있는 걸 한번 봐주시고 그럼 이제 이걸 가져다 이 펜시 탭이라는 걸 가져다 쓰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뭔가를 넣었어요. 지금 버튼은 이렇게 세 개를 정의해놓고 슬롯에다가 아까 네임과 같은 이름을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제 혹시 이 버튼들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그렇죠. 슬롯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ID 탭스라는 데 안에 슬롯이 정의가 되어 있죠. 여기 들어갈 자리 말 그대로 슬롯이 정의가 되어 있고 타이틀이라는 네임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난 타이틀이랑 슬롯에 들어갈 거야 이 버튼들.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렌더링 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사용성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스텀 엘리먼트와 섀도우 돔 API를 이용해서 돔을 가지고 약간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을 하듯이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좋은데? 하고 이제 보다 보면은 근데 이제 지원 현황이 있는 거죠. 이거 솔직히 파이어폭스도 지금 지원됐는데 다른 브라우저 어떡하냐. 폴리피를 이용하면 i11부터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i8부터 지원해야 되는 좀 가혹한 환경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 뭐 예를 들면 뭐 CMS 등등 아니면 이제
회사 내에서 써야 되는 프로젝트 등 그런 것들은 브라우저 보통 고려 안 하잖아요. 보통 최신 버전은 브라우저 고려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엣지만 좀 이제 뻘짓을 하고 있는데 폴리필로 커버는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하신 게 조금 생길 수 있어요. 한창 뭐 리액트 얘기도 했고 뷰 얘기도 했고 근데 커스텀 엘리먼트 아니 뭐 섀도우도 다 좋은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알던 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랑 거기서 쓰는 컴포넌트랑 단어가 뭐가 달라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사실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그 리액트나 뷰 같은 애들은 그냥 돈을 어떻게 가상화해서 또 최적화한 렌더링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고 커스텀 엘리먼트 그러니까 웹 컴포넌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HTML 태그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스포일러로 했지만 프리액트와 웹 컴포넌트가 같이 사용돼서 만들어진 앱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던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와 어떻게 같이 쓸 수 있는지는 이 사이트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Vue.js와 리액트의 경우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Vue.js는 뭐 지원율 아주 좋죠. 뭐 별 이슈 없고 리액트 구려요. 왜냐? 리액트가 자기 자신만의 이벤트 핸들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신테틱 이벤트라고 자기네들이 이벤트 시스템을 따로 구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충돌이 나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리액트만 점수가 제일 낮고 다른 것들은 별 이상이 없고 프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와 비슷한 API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기네들만의 고유의 이벤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호환율이 아마 91%가 그렇게 나왔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글에서도 리액트 같이 선호하는 건 좋은데 프리액트를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래서 한 4개 정도 프로젝트를 살펴봤는데 다 프리액트를 사용하더라고요. 커스텀 엘리먼트. 그러니까 기본 플랫폼을 사용하라 이거죠. 이상하게 쓰지 말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만든 예제 그런 거는 사실 뭐 그냥 간단한 거긴 한데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프로젝트가 나온 걸로 한번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가지 링크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비즈버그, 하나는 스쿠시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이제 파일드랍이라고 이제 구글 얘네들이 재사용 가능.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API를 정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재사용하기 위한 커스텀 엘리먼트를 깃허브에 공개를 했어요. 그런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즈버그가 어떤 애인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런 게 있는데 뭐 이 툴 자체가 유용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웹 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그냥 웹 개발하시는 분들이 바로 동적으로 이걸 저거를 이미 돼 있는 페이지를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소리가 안 나는구나.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스쿠시 앱에 대한 건데 제가 이렇게 링크를 다 드린 거는 한 번쯤 보라고 다 여기다가 심어 놓은 거거든요. 이 영상은 한 25분 정도 하는데 정말 유용한 내용이니까 그냥 현대 웹 개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시면 반드시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웹 어셈블리, 코드 스플리팅 등의 최적화, 그리고 웹 컴포넌트의 사용, 서비스 워커에 대한 내용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쿠시 앱에 대한 거고 그 내용에 대한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Set that as a state. 5 seconds. Now, I don't think many people in this room, 처음에는 400kb였던 내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400kb 별거 아니잖아요. 줄이고 줄여요. 한 15kb까지. 그러니까 초기 로딩 시에 이 사람들이 편집을 이게 그림을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최적화해주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올리기 전까지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웹 어셈블리로 된 모듈이 300kb예요. 그거 지금 바로 불러올 필요가 없으니까 최초 로딩 시 어디까지 줄일 수 있나요? 15kb까지 줄인 그런 얘기도 이제 담겨 있어요. 이런 거를 살펴볼 텐데 이제 다시 나가서 비즈버거를 살펴보면
이제 컴포넌트라고 돼 있죠.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리액트 프로젝트를 떠올리게 돼요. 많이 쓰니까.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점 엘리먼트 JS 뭐지? 네, 좀 당황스럽죠. 들어가 보면 이거 하키면 뭐지? 근데 하키맵은 이제 좀 이따 다시 볼 테지만 이런 복잡한 것들 이거는 마지막에 커스텀 엘리먼트 디파인을 뭔가를 해요. 신기하다. 그럼 하키맵을 뭔가 재사용했을 것 같아요. 하키맵으로 가보겠습니다. 하키맵이 HTML 엘리먼트 성습했네? 그래서 뭔가를 만드네? 섀도우도 쓰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다양한 이벤트 바인딩하고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정의해놓고 게터 세트 설정하고 사용할 동작들 미리 정의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렌더링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어차피 그려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고 리렌더링 최적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버추얼 돔 API가 처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정의될지만 일단 신경 쓰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초기에 스타일 같은 것도 아니면 그냥 다른 이제 속성으로 미리 정의를 해놓고 이제 요 밑에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사용하는 거. 그리고 커스텀 엘리먼트 디파인 이거를 하게 됐을 때 이 모듈이 불러와질 때 이게 호출이 되면서 HTML 파일에다 정해놓은 것들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하키맵이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온라인은 얘가 만들어졌는데 뭔가 좀 재사용, 좀 더해서 기능을 더해서 재사용해야 돼. 얘를 상속해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스쿠시는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하는데 이게 각자 팀이 달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안에 있는 내용물이 프리액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뭔가 도움을 선언하고 그 와중에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돼 있어 더 머리가 아파요. 일단 타입스크립트 저는 쓰고 있지만 이제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막 하는데 어쨌든 다 프리액트 뭔가를 써요. 근데 이게 웃긴 게 투어 뭐 이런 얘네들이 다 커스텀 엘리먼트인 거죠. 프리액트에서 돈 렌더링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디브, 메인, 섹션, 뭐 스판 이런 거 쓰지 않고 정의해놓은 커스텀 엘리먼트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커스텀 엘리먼트라는 폴더가 있죠. 그래서 이제 투업을 한번 보면 HTML 엘리먼트 상속해서 우리가 봤던 코드대로 뭔가를 해요. 근데 이제 또 타입스크립트도 되게 좀 복잡하긴 하죠. 하지만 이제 커넥티드 콜백도 있고 아까 봤던 뭔가 익숙한 코드들이 나옵니다. 체인지 콜백도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필요한 로직들은 그냥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형식으로 작동하고 그다음 코드를 어떻게 호출하냐를 조절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 앱을 이 엘리먼트를 투업이라고 디파인 한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 프리액트 코드에서 렌더링 할 때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마지막으로 파일 드랍을 보시면은 얘가 그래도 제일 간단한 편이고 얘는 섀도우도 아예 안 써요. 그냥 커스텀 엘리먼트니까 요 파일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거부터 살펴보시면 추천드리고 싶은데 타입스크립트라서 또 좀 그러네요. 네, 실제로 본 코드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써라 하고 안내가 돼 있고 그럼 이제 이거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쓰면 될까를 이제 한번 살펴보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컨스트럭터가 이렇게 선언돼 있고 이벤트 리스너 여기서 다 붙이고 게터 세트 설정돼 있고 이렇게 디파인을 하는 거죠. 이게 다예요. 사실 이 밑에 있는 건 타입 정의, 위에 있는 거는 또 헬퍼 함수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섀도우도 없이 그냥 커스텀 엘리먼트 정의했고 얘네들을 이 모듈을 이제 자기네들 프로젝트에서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겠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시간을 QA라고 하기보다는 들으시고 이제 생각나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 듣고 싶어요. 제 자신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당장은 쓸 일이 없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저희 다른 프로젝트 아까 보셨던 그 프로토파일 스튜디오나 아니면 엔진 외부에서 돌아가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하시는 이제 코어 엔지니어 분께서는 왜 이런 걸 여태까지 몰랐을까 지난주에 굉장히 그분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었거든요. 어떻게든 그분이 또 대단한 분이라서 조만간 또 뭔가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지만 좀뭐 아마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알고 있을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것 혹은 이제 개발하시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써볼 수 있을지 뭐 생각해 보시는 이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뭐 질문도 뭐 하셔도 돼요. 궁금한 게 아직까지 제가 네. 궁금한 겁니다. 네. 그러면 섀도우돔이랑 모철돔이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네네. 그 질문은 이제 제가 참고자료 남겨놓긴 했는데 영어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버추얼돔은 돔을 최적화하기 위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만으로 이루어진 돔을 생성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속성의 변경이 감지되었을 때 변경된 부분만 최적화해서 렌더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 한 그런 스타일의 돔이거든요. 섀도우 돔은 전혀 다르게 돔 밑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돔을 생성하고 있다. 격리된 스코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랑은 연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난 이런 걸 선언을 했고 그 스타일에는 구애를 갖고 싶지 않은데 렌더링 최적화는 해야겠어. 둘이 합치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섀도우 그러면 저는 주로 앵귤러를 지금 네. 메인으로 밀고 있긴 한데 네네. 그러면 실제로 그럼 앵귤러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액트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뷰 같은 애들 같은 경우 그러면 실제로 그걸 갖다가 버추얼돔을 섀도우돔으로 써도 그냥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네, 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앵귤러 최신 버전 지원율 100%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는 이제 좀 검색 혹은 탐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아까 예제 코드가 좀 빨리 지나가서 잘 못 보셨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앵귤러에서 컴포넌트 같은 거 선언할 때 그 템플릿에 뭐 div에다가 b에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 대신에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커스텀 웹 컴포넌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요즘에 나오는 책들은 보니까 아예 커스텀 엘리멘트 중심으로 돌리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네, 뭐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참고 자료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링크로 만들어놨고 영어 자료가 좀 많긴 한데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 본다고 했을 때는 여기 구글 디벨로퍼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코드도 저기를 참고했고 AP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도 돼 있긴 한데 좀 그냥 기계 번역 같은 느낌이라서 영어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일단 이 글이 정리는 해주고 있는데 영어고 그냥 대충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이어폭스가 어떤 맥락에서 이제 섀도우돔을 아니 웹 컴포넌트 API를 사용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해요.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